황해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의 겨울. 황포진 나루터는 피난민들로 가득했다. 트럭과 지게와 보찜이 뒤엉킨 그 좁은 길 위로 23살 오말수는 5살 난 아들 만석의 손을 꼭 붙들고 걷고 있었다. 포성은 이미 사흘 전부터 북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너나 없이 짐을 싸들고 나루터로 몰려들었다. 배는 한 척뿐이었고 사람은 그 배의 10배가 넘었다. 말수는 남편을 전쟁 초기에 잃었다. 징집되어 떠난 지 반년 만에 전사 통지서 한 장이 날아왔을 뿐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그날 이후 말순에게 남은 건 만석 하나였다. 엄마, 배 언제 타? 만석이 물었다. 얼굴은 추위에 발갛게 얼어 있었고 콧물이 인중까지 흘러내려 있었다. 말수는 손등으로 아이의 코를 닦아주며 애써 웃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 엄마가 꼭 잡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 하지만 나루터의 사정은 말순의 다짐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배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말수는 만석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만석아,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엄마 손 꼭 잡아. 만석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이 말순의 손가락을 힘껏 움켜쥐었다. 그러나 인파는 점점 거세졌다. 등 뒤에서 누군가 짐을 짊어진 채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쏠렸다. 말순의 몸이 순간 옆으로 밀려났다. 그 짧은 순간 만석의 손이 말순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만석아, 말순은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자신의 목소리는 수백 명의 비명과 뒤섞여 어디로도 닿지 않았다. 사람들의 어깨와 등 사이로 저만치 밀려가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언뜻 보였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그 뒷모습이었다. 말수는 인파를 헤치며 달렸다. 팔꿈치에 부딪히고 발에 밟히고 누군가의 보찜에 이마를 찌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배는 이미 만석을 태운 무리와 함께 서서히 나루를 떠나고 있었다. 안 돼, 내 아들. 만석아. 말수는 물가에 주저앉아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다. 뱃머리에 매달린 사람들 틈에서 빨간 목도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배는 점점 멀어졌고 겨울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잿빛으로 출렁였다. 그날 이후 말수는 나루터를 떠나지 못했다. 다음 배가 올 때마다 사람들 틈을 헤집으며 아들의 얼굴을 찾았다. 사흘, 열흘, 한 달이 지나도록 만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의 한 노파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러다 색시까지 죽겠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나루터에 서서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바다 어딘가에 혹은 그 바다를 건너 어느 낯선 땅 어딘가에 만석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말수는 버티고 있었다. 전쟁은 3년을 끌었다. 그동안 말수는 나루터 근처의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삭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레실로 연명했다.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반드시 나루터에 들러 물결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렇게 하면 언젠가 만석이 그 물결을 따라 돌아올 것처럼. 휴전 소식이 전해지던 날 말수는 나루터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더는 총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만석을 찾을 실마리도 함께 끝나간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방법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아들을 찾아 헤매는 대신 아들이 돌아올 곳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 만석이도 언젠가 여기로 올 거야. 말수는 나루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낡은 초가 한 채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 집은 전쟁통에 주인을 잃고 버려져 있었다. 말수는 그 집을 손질해 여인숙을 차리기로 마음먹었다.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잠자리를 내어주면서 언젠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아들을 기다리기로. 그것이 등부려관의 시작이었다. 여인숙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초라한 집이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방바닥은 군데군데 흙이 드러나 있었다. 말수는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흙을 날라 방바닥을 다졌다. 마을 목수 어른이 딱하게 여겨 문짝 몇 개를 손봐 주었고 이웃 안악들이 남은 창호지를 나눠주었다. 반년 만에 초가는 그런대로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여인숙의 모습을 갖추었다. 방은 모두 3칸이었다. 말수는 그중 가장 볕이 잘 드는 방, 나루터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첫 번째 방에 손수 문패를 새겨 걸었다. 1번 방. 다른 방과 달리 그 방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대신 말수는 그 방문 앞에 작은 나무패 하나를 세워두었다. 패에는 아무 글씨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속에서 그 방은 언제나 하나의 이름으로 불렸다. 만석이 방. 여인숙 문을 연 첫날 말수는 1번 방에 새 이부자리를 깔았다. 5살 아이의 몸에 맞는 작은 요와 이불이었다. 손수 지은 것이었다. 밤마다 삭바느질을 하던 손으로 남는 1,000 조각을 모아 몇 달에 걸쳐 만든 것이었다.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애도 없는 방에 뭘 저리 정성을 들인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 제사 지내는 것 같아. 그런 말들이 말순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나 말순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1번 방의 문을 열어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먼지를 털고 다시 문을 닫는 일을 반복할 뿐이었다. 여인숙에는 차츰 손님이 들기 시작했다. 장사꾼, 뱃사람, 갈 곳 없는 호라비, 고향을 등지고 떠도는 피난민 출신 사내들. 말수는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눠주었다. 삭은 넉넉히 받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아예 받지 않을 때도 많았다. 어차피 빈 방보다야 낫지. 말수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러나 정작 진짜로 비워두는 방은 따로 있었다. 손님이 아무리 밀려도 명절이라 나그네들이 문 앞까지 줄을 서도 말수는 1번 방만은 절대 내어주지 않았다. 거긴 임자가 있는 방이라오. 누군가 방을 청하면 말수는 늘 그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차츰 그러려니 여기게 되었다. 황포진 나루터 언덕 위 등부려관의 1번 방은 그렇게 아무도 묵지 못하는 방으로, 그러나 매일 아침 새로 정돈되는 방으로 세월과 함께 자리를 지켰다. 밤이 깊으면 말수는 종종 그 방문 앞에 앉아 나루터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배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행여 그 안에 낯익은 얼굴이 있지 않을까 눈을 떼지 못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눈빛은 조금씩 짙어졌지만 결코 흐려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다. 여인숙을 연 지 꼭 1년이 되던 날, 말수는 1번 방 앞에 작은 등을 하나 내걸었다. 종이를 발라 만든 소박한 호롱등이었다. 이 방엔 밤에도 불을 꺼두지 않을 거예요. 여인숙의 오래 묵던 늙은 장사꾼이 그 까닭을 물었을 때 말수는 담담히 대답했다. 길 잃은 사람이 있으면 이 불빛 보고 찾아오라고요. 그날부터 등부려관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 나루터를 오가는 뱃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밤새 꺼지지 않는 그 작은 불빛을 이정표 삼았다. 아무도 그 불빛이 한 아이를 기다리는 어미의 마음인 줄은 알지 못했다. 말수는 그 불빛 아래서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손님을 맞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삭바느질로 부족한 살림을 메꾸며 여인숙을 지켰다.
그리고 밤이 오면 어김없이 1번 방의 등에 불을 붙였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말순이 세상과 맺은 유일한 약속이었다. 나루터의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언덕 위 여인숙의 불빛만은 그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다. 지나가는 나그네들 중에는 그 불빛을 보고 이유를 묻는 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말순은 그저 짧게 웃으며 대답할 뿐이었다. 길 잃은 누군가를 위한 불빛이에요.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사연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불빛은 말순이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고, 동시에 세상을 향해 던지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등부려관을 연 지 10년이 지나자 황포진 나루터의 풍경도 조금씩 바뀌었다. 나룻배 대신 발동선이 다니기 시작했고, 피난민들이 몰려들던 좁은 길에는 어느새 작은 시장이 들어섰다. 말순의 검은 머리에도 흰 올이 하나둘 섞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인숙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다. 새벽 5시면 눈을 뜨고 마당에 우물물을 길어 밥을 안 치고 손님방을 돌며 이부자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은 1번 방이었다. 말순은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이불을 털고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작은 소반 위에 물 한 그릇을 올려두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설명한 적 없는 말순만의 의식이었다. 만서가, 오늘도 엄마는 여기 있다. 방을 정돈할 때마다 말순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아이는 이제 어디에서 어떤 얼굴로 자라고 있을지 말순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5살배기였던 아들은 이미 15, 20살이 되었을 나이였다. 그러나 말순의 기억 속 만석은 언제나 빨간 목도리를 두른 5살 그대로였다. 여인숙을 오래 드나든 단골 손님 중에는 최덕수라는 사내가 있었다. 인근 항구를 오가며 해산물을 떼다 파는 중년의 장사꾼이었다. 최덕수는 달에 2번씩 등부려관에 묵으며 말순이 내어주는 조밥과 짠지를 감사히 먹곤 했다. 주인장은 왜 저 1번 방에 아무도 안 들이시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최덕수가 처음 그렇게 물었을 때 말순은 그저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몇 년을 오가며 정이 쌓이자 말순은 어느 겨울밤 화롯가에서 처음으로 그 사연을 털어놓았다. 나루터에서 아들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을 최덕수는 말없이 들어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최덕수는 그 후로 다시는 1번 방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다만 등부려관에 들를 때마다 지나는 길에 행여 미아를 찾는다는 벽보나 소문이 있으면 눈여겨보아 두었다가 말순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의 작은 의리가 되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순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안쓰럽게, 때로는 미련하다는 듯 혀를 차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 한결같음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어린 손주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젊은 부모들이 등부려관을 찾아와 말순에게 위로를 구하기도 했다. 어떻게 그리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 같으면 진작 지쳤을 텐데. 한 젊은 안악이 물었을 때 말순은 손끝으로 마당에 흙을 쓸며 대답했다. 기다림도 습관이 되면 힘든 줄을 몰라. 그저 하루하루 오늘 할 일을 할 뿐이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순의 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명절이 되면 마을의 다른 집들은 자식과 손주들로 북적였다. 그럴 때마다 말순은 홀로 1번 방에 들어가 아이의 이불을 다시 개고 새로 지은 저고리 한 벌을 옷장에 넣어 두었다. 만석이 자랐을 나이에 맞추어 말순은 해마다 아이 옷을 한 벌씩 새로 지었다. 10살, 15, 20살 그렇게 나이를 헤아리며 이 옷이 맞을까 모르겠네. 혼잣말을 하며 옷고름을 여미던 말순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아무도 입지 않을 그 옷들은 해가 갈수록 장롱 한 켠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여인숙 일은 갈수록 고되었지만 말수는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 물동이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해도 겨울서리에 손등이 갈라져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번 방의 문을 열었다. 그것은 이제 그리움을 넘어 말순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30번째 봄이 찾아오던 해 등부려관 앞마당에는 말순이 손수 심은 살구나무가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나루터에서 아들의 손을 놓친 그의 겨울에 심었던 어린 나무였다. 말순은 흐드러진 꽃집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되뇌었다. 만서가, 나무가 이만큼 컸다. 너도 어디선가 이만큼 컸겠지.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 꽃잎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러 굳게 닫힌 1번 방 문턱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무렵 말순에게는 한 가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다. 어느 여름날 읍내 장터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부모를 잃고 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말순은 하던 일을 모두 팽개치고 장터로 달려갔다. 인파를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정말로 작은 아이 하나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다. 말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그 작은 어깨가 순간 나루터에서 놓쳤던 만석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얘야.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짚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얼굴이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말순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나루터의 겨울에 멈춰 서 있었던 것이다. 말순은 아이의 부모를 찾아줄 때까지 곁을 지켰다. 아이가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말순은 발길을 돌려 여인숙으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 노을이 붉게 물든 나루터를 지나며 말순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바보같이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다. 다른 집 아이가 무사히 부모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이상하게도 작은 위안을 얻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 만석을 저렇게 품어주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였다. 여인숙으로 돌아온 말순은 그날 밤도 어김없이 1번 방의 등불을 밝혔다. 최덕수가 마침 그날 묵고 있었다. 화롯가에 마주 앉은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주인장, 이제 그만 마음을 내려놓는 게 어떻겠소. 벌써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덕수 씨, 나도 알아요. 남들 눈엔 미련해 보이는 거. 근데 이 불을 끄는 순간 나는 만석이가 정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돼.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최덕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화롯불에 장작 하나를 더 얹어줄 뿐이었다. 타닥타닥 불꽃이 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날 이후로도 등불여관의 하루는 계속되었다. 말순의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손끝의 바느질도 예전만 못했다. 그러나 새벽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여전히 1번 방이었다. 문을 열고 이불을 털고 물 한 그릇을 올리고 다시 문을 닫는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 말순은 30년이라는 세월을 하루하루 쌓아 올리고 있었다. 이웃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등부려관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떠돌았다. 나루터를 오가는 젊은 뱃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밤새 꺼지지 않는 불빛을 두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죽은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등불이라 했고, 어떤 이는 신령한 기운이 깃든 집이라며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 불빛의 진짜 사연을 아는 사람은 여인숙 근처에 오래 산 몇몇 노인들과 최덕수뿐이었다.
그들은 굳이 그 이야기를 밖으로 옮기지 않았다. 말순의 사연은 소문거리가 되기엔 너무 무거운 것이었고 또한 너무 사적인 것이었다. 한 해, 두 해가 더 지나갔다. 말순의 머리는 이제 반백을 넘어섰다. 그러나 나루터 언덕 위 등부려관의 아침은 한결같았다. 새벽 우물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말순의 눈빛에는 세월이 앗아가지 못한 단 하나의 믿음이 여전히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정말 올까? 그 물음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순의 아침을 열었다. 말순은 그 물음에 스스로 답하듯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짧게 기도를 올렸다. 화려한 기원이 아니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말순은 다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손님을 맞고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저녁이면 일. 번방의 등불을 밝히는 그 반복 속에서 말순의 30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여가고 있었다. 말순이 60을 넘긴 어느 늦가을이었다. 등부려관에 노인 하나가 지친 걸음으로 찾아들었다. 등에는 낡은 보찜을 지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였다. 옷차림으로 보아 먼 길을 떠도는 나그네인 듯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말순은 두말 없이 그를 셋째 방으로 안내했다. 저녁상을 봐 주려 부엌으로 향하는데 노인의 시선이 자꾸만 굳게 닫힌 1번 방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다. 저녁을 먹은 뒤 노인은 마당에 나와 담뱃대를 태우며 말순에게 물었다. 주인장, 저 방은 어인 사연이 있어 저리들 닫아 두시오. 문패도 없고. 그런데 밤마다 불이 켜지던데. 말순은 늘 그렇듯 짧게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그날은 어쩐지 노인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 노인의 눈은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사람 특유의 아득함을 담고 있었다. 임자가 있는 방입니다. 임자라. 노인은 담뱃대를 톡톡 털며 나직이 되뇌었다. 나도 한때 그런 임자를 기다린 적이 있었소. 말순의 손끝이 멈칫했다. 노인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쟁통에 나도 아이를 하나 잃었소. 내 자식은 아니었지만 어느 나루터에서 부모를 잃고 혼자 울던 사내 아이를 사흘 동안 데리고 다녔지. 먹을 것도 나눠주고 밤엔 품에 안고 재우기도 하고. 그런데 피난 행렬이 다시 흩어지던 날 그 아이를 놓치고 말았소. 말순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세상에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것을 앗아갔다. 이 노인의 사연이 반드시 자신의 사연과 이어져 있으리라는 법은 없었다. 그 아이는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오. 그날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으니. 다만 노인은 보찜을 뒤적이더니 색이 바래고 귀퉁이가 해진 무명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아이가 목에 걸고 있던 겁니다. 헤어지기 전날 아이가 하도 소중히 여기기에 잃어버릴까봐 내가 대신 맡아두었지요. 다시 만나면 돌려주려고 여태 지니고 다녔소. 말순은 그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흔한 무명천으로 지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주머니였다. 그러나 그 순간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30년 넘도록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바로 그 바느질 매듭의 모양이었다. 저 주머니를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의아한 얼굴로 주머니를 건넸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매듭을 풀자 안에서 작고 낡은 헝겊 조각이 나왔다. 붉은 실로 서툴게 수놓은 글자 하나.
석. 그 글자를 본 순간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이건 내가.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30년 전, 전쟁이 나기 전, 아이의 옷고름 안쪽에 손수 수놓았던 바로 그 글자였다. 혹시라도 아이를 잃어버리면 누구든 알아볼 수 있도록 밤새 등잔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새겨 넣었던 그 이름자였다. 노인은 그런 말순을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주인장 설마. 마당에 정적이 흘렀다. 언덕 아래 나루터의 물결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3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일, 번 방의 문이 그날 밤 처음으로 말순의 손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말순은 헝겊 조각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노인이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주인장, 자세히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소. 나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소이다. 말순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황포진 나루터, 밀려드는 인파, 빨간 목도리를 두른 5살배기 아들,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그 작은 손. 이야기를 하는 내내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30년 동안 흘릴 눈물은 이미 다 흘렸다고 생각했던 탓이었다. 노인은 담뱃대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노인도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놓기 시작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난 건 나루터에서 한참 떨어진 산길에서였소. 배를 놓친 사람들이 다시 걸어서 남쪽으로 향하던 무리 속에 그 아이가 혼자 울며 걷고 있었지. 이름을 물으니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그저 엄마라는 말만 되풀이했소.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사흘을 함께 다녔소. 아이는 총명했지. 밤에 재울 때면 꼭 목에 건 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잠들었소. 그러다 나흘째 되던 날, 다시 피난 행렬이 몰려들면서 아이와 나는 떨어지고 말았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군. 그 후로는 백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지 못했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살 길을 찾아야 했고 어느새 여기저기 떠도는 장돌뱅이 신세가 되었지. 그래도 저 주머니만은 늘 품에 지니고 다녔소. 언젠가 어디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미련 때문에. 말순은 헝겊 조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붉은 실로 새긴 석자, 손끝으로 그 자수를 어루만지는 순간 30년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다. 그 아이는 그 후로 어디로 갔을까요? 말순의 물음에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까지는 나도 알 길이 없소. 다만 산 아래 어느 마을에 고아들을 거두는 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은 있었소. 혹시 그쪽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지. 그 말에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30년 동안 나루터의 물결만을 바라보았던 자신이 어쩌면 처음부터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동시에 아득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노인은 말순 앞에 그 헝겊 주머니를 다시 내밀었다. 이건 이제 주인장이 지니시오. 원래 그 아이의 것이었으니.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1번 방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방문 앞에 선 말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방문을 열자 정갈하게 개어진 이불과 소반 위의 물그릇이 눈에 들어왔다. 말순은 그 헝겊 주머니를 조심스레 소반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소리 없이 토해냈다. 밖에서는 노인이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루터의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산하게 지나갔지만 등부려관의 1번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노인은 떠날 채비를 하며 말순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주인장, 산 아래 그 마을 이름이 청악골이라 했소. 거기 가면 혹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늙은 몸이라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오. 말순은 노인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걸어볼 힘이 생겼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말순은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다. 청악골. 낯선 그 이름 석 자가 말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나루터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처음으로 스스로 발을 떼어 아들을 찾아 나설 이유가 생긴 것이다. 그날 저녁 말순은 여인숙 문을 잠시 닫아 걸고 최덕수를 찾아갔다. 청악골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다. 최덕수는 오래 장사를 다닌 경험을 더듬어 그 마을이 여기서 사흘 길은 좋게 되는 산골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주인장, 몸도 성치 않은데 그 먼 길을 어찌 가시려고. 가야지요. 이번엔 정말 실마리가 있는 거려. 말순의 눈빛에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최덕수는 더 말리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 아는 길목의 나루와 주막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었다. 말순은 그 정보를 소중히 마음에 새기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말순은 평소보다 이르게 일어나 1번 방의 문을 열었다. 이불을 털고 물그릇을 새로 채우고 헝겊 주머니를 다시 한번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방문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엔 엄마가 너를 찾으러 갈 테니까. 여인숙 마당의 살구나무 가지 사이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말순은 여인숙을 이웃 안악에게 며칠간 부탁하고 길을 나섰다. 60을 넘긴 몸으로 사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 품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말순의 걸음에 이상한 힘을 실어주었다. 산길은 험했다. 고개를 3개 넘고 냇물을 2번 건너야 했다. 말순은 걸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품속의 헝겊 주머니를 매만지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이틀째 되던 날 말순은 발을 헛디뎌 산길에서 크게 넘어졌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말순은 아픈 줄도 모르고 다시 일어나 걸었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모습을 보고 딱하게 여겨 마을 어귀까지 부축해 주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말순은 마침내 청악골 어귀에 다다랐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 초입의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에게 말순이 물었다. 혹시 이 마을에 전쟁통에 고아들을 거두던 분이 계셨다는데 아시는지요? 안악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이야기라면 저기 언덕 위 절에 계신 노스님께 여쭤보세요. 그 시절에 여기서 아이들을 많이 돌보셨다고 들었어요. 말순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언덕을 올랐다. 작은 암자 앞에 다다르자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말순은 다급한 마음에 인사도 잊고 물었다. 스님, 혹시 30년 전 즈음에 이곳에서 전쟁 고아를 거두셨는지요? 5살쯤 된 사내아이였는데 목에 이런 주머니를 걸고 있었을 겁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헝겊 주머니를 내밀었다. 노스님은 안경 너머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나는구려. 그 시절엔 이곳에도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었소. 이런 주머니를 목에 걸고 온 아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오. 말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옛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이 암자를 거쳐간 아이들이 여럿이라
얼굴과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소. 다만 당시 아이들을 거두어 도시로 보내던 자선단체가 하나 있었소. 아마 그쪽 기록을 찾아보면 실마리가 있을게요. 노스님은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왔다. 먼지 쌓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함께 이름을 찾았다. 그러나 오래된 장부는 이미 여러 장이 훼손되어 있었고 아이들의 이름 중 상당수는 잉크가 번져 알아보기 어려웠다. 한참을 뒤진 끝에 노스님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추었다. 여기 석이라는 글자가 적힌 아이가 하나 있소. 나이는 5살. 이곳에 들어온 시기도 얼추 맞는구려. 이름 앞 글자는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군. 말수는 숨을 죽이고 그 흐릿한 글자를 들여다보았다. 마무한 자인 듯도 했고 아닌 듯도 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옆에 적힌 짧은 기록 하나가 말순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듬해 봄, 도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됨. 말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흐려진 이름 한 자. 그 불확실함조차도 30년을 기다려온 말순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었다. 스님, 그 가정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스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장부에는 그 이상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소. 다만 당시 이 자선단체를 이끌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도시로 나가 사신다고 들었소. 그분이라면 혹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노스님은 지필묵을 꺼내어 그 이름과 도시의 대략적인 주소를 적어 말순에게 건넸다. 말순은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몇 번이고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것이 있나. 다만 부디 그 아이를 찾길 바라오. 세상에 부모 잃은 아이만큼 가여운 것도 없지만 자식 잃은 어미의 마음만큼 무거운 것도 없으니. 말수는 암자를 나서기 전 마당 한켠에 놓인 작은 돌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30년 동안 나루터에서 여인숙 마당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빌었다. 부디 만석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산을 내려오는 말순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달랐다.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다. 청학골을 빠져나와 다시 여인숙으로 향하는 길. 말순은 몇 번이고 품속의 종이 쪽지를 꺼내어 확인했다. 혹시라도 잃어버릴세라. 그것을 헝겊 주머니와 함께 옷고름 안쪽에 단단히 여며 넣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사흘이 걸렸다. 발은 부르트고 무릎에 상처는 골마 같지만 말수는 쉬지 않고 걸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황포진 나루터가 저 멀리 눈에 들어왔다. 언덕 위 등불여관의 불빛이 어둠이 내린 마을을 향해 여전히 홀로 빛나고 있었다. 여인숙에 도착한 말수는 짐도 풀지 않은 채 곧장 1번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소반 위에 그 종이 쪽지를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만서가 실마리를 찾았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몰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30년 세월의 무게와 그것을 뚫고 나온 한 줄기 희망이 함께 실려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루터의 밤바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검푸르게 일렁였지만 말순의 마음속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출렁이고 있었다. 이튿날 말순은 여인숙 일을 잠시 이웃에게 다시 부탁하고 도시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태어나 처음 타보는 버스였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종이 쪽지에 적힌 이름을 몇 번이고 곱씹었다. 도시에 도착한 말수는 낯선 거리에서 몇 번이고 길을 잃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관공서 앞에서 서성이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종이 쪽지를 보이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학생이 반나절을 함께 해주며 자선단체를 이끌었다는
그 인물의 행방을 수소문해 주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말수는 도시 외곽의 작은 한옥집 앞에 다다랐다. 백발의 노부인이 마당에서 화초를 손질하고 있었다. 말수는 조심스레 사연을 밝히고 30년 전 청학골 암자에서 있었던 입양 기록에 대해 물었다. 노부인은 놀란 얼굴로 말순을 안으로 들였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이던 노부인의 손끝이 한참 만에 빛바랜 서류 한 장에서 멈추었다. 이 아이인가요? 이름은 여기 적힌 대로라면 입양 후에 이름이 새로 바뀌었네요. 한정우라는 이름으로요. 양부모님 성함은 한석주, 임보배 부부이고 당시 이 도시의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수는 그 낯선 이름 석자를 두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다. 한정우. 30년 동안 오직 만석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아들을 그려왔던 말순에게 그 새로운 이름은 낯설고도 아득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름이야말로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 가족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아시는지요? 노부인은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이 서류가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 후로 그 공장은 문을 닫았고 그 가족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는 저희도 알지 못해요. 다만 노부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 공장이 있던 동네에 아직 남아있는 옛 이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말수는 그 신락 같은 단서를 붙들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30년의 기다림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말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낯선 도시에서 낯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새삼 벅차게 다가왔다. 세상은 30년 전 나루터에서 아들을 잃었던 그 매정한 세상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만난 이들의 작은 친절이 말순의 발걸음에 힘을 보태주고 있었다. 방직 공장이 있던 동네는 이제 낡은 주택가로 바뀌어 있었다. 말수는 골목골목을 돌며 오래 산 노인들에게 한석주, 임보배 부부의 행방을 물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젓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한 구멍가게 주인 노파가 말순의 물음에 반색을 했다. 한석주 씨? 아, 기억나지요. 우리 옆집에 살았었는데 그 집에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름이 정우였나. 말순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그 정우라는 아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파는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다. 한석주 씨 부부는 벌써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정우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어디 먼 곳으로 일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겠네요. 사람이 워낙 착실했다고 다들 칭찬은 했었지요. 공부도 곧잘 했고. 말수는 그 말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겼다. 착실했다는 말, 공부를 잘했다는 말, 30년 동안 얼굴조차 그려보지 못했던 아들의 삶이 낯선 이의 입을 통해 조금씩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노파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참 그러고 보니 정우가 다니던 야간학교 선생님이 아직 이 동네에 사실 거예요. 그분이라면 뭔가 더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말수는 그 야간학교 선생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한 노교사는 정우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정우, 기억하고 말고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와서 공부하던 아이였어요. 유난히 성실했지요. 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게 묻더군요. 선생님, 사람이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아이도
자신처럼 잃어버린 무언가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정우는 그 후에 어디로 갔나요? 노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론 검정고시를 거쳐 사범학교에 진학했다고 들었어요. 선생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아마 지금쯤은 어느 학교에선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에 문의하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말수는 그 말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교육청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30년 전 헤어진 아들의 자취를 좇았다. 공무원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말순의 절절한 사연을 듣고는 하나둘 마음을 열어 자료를 뒤져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젊은 공무원이 오래된 명부 하나를 찾아냈다. 한정우 여기 있네요. 지금은 저 남쪽 지방의 어느 소읍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현재 위치를 손에 쥔 순간이었다. 교육청을 나선 말수는 정처 없이 거리를 걸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곧이어 낯선 불안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이나 할까? 5살 아이였는데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진 않을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말수는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밤새 뒤척였다. 30년 동안 오직 재회의 순간만을 그려왔지만 정작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두려움이 앞섰다. 혹여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혹은 알아보고도 외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밤새 말순을 잠 못 들게 했다. 여인숙으로 돌아온 말순은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최덕수에게 전했다. 최덕수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순의 손을 맞잡았다. 드디어 찾았구려. 이런 경사가 어디 있소. 당장 내일이라도 떠나야지. 그러나 말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덕수씨, 나 사실 무섭소. 3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찾고 나니 겁이 나요. 그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최덕수는 고개를 저었다. 주인장, 그 아이를 버린 게 아니잖소. 손을 놓친 건 주인장 잘못이 아니었소. 그리고 이 여인숙, 저 1번 방,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은 그 정성을 그 아이가 안다면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요. 말수는 그 말에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여인숙 문을 걸어 잠그고 최덕수에게 며칠간 여인숙을 맡아 달라 부탁했다. 처음으로 30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던 1번 방에 등불을 두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말수는 1번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해마다 지어 두었던 아이의 옷들이 장롱 안에 가득했다. 5살부터 30살까지 25벌의 옷이 나이 순서대로 개켜져 있었다. 말수는 그중 가장 최근에 지은 30살 남짓한 성인 남자의 저고리 한 벌을 조심스레 꺼내 보자기에 쌌다. 이걸 입어나 볼는지 모르겠지만 말수는 그 보자기를 품에 안고 헝겊 주머니와 함께 옷고름 안쪽에 단단히 여몄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남쪽으로 향하는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는 산과 들을 굽이굽이 돌아 하루 종일 달렸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낯선 마을들을 바라보며 말수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그날의 재회를 그려보았다. 어떤 말을 먼저 건네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30년 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막상 입 밖으로 나오려니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안악이 말순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디 먼 길 가시나 봐요, 할머니.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들을 찾으러 갑니다. 30년 만에요. 젊은 안학은 놀란 얼굴로 말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말순의 손에 쥐어 주었다. 할머니, 꼭 좋은 소식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하늘이 무심하지 않을 거예요. 말순은 그 손수건을 꼭 쥐고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낯선 이의 작은 친절이 30년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주는 듯했다. 해가 저물 무렵 버스는 마침내 목적지인 소읍에 다다랐다. 정우가 재직 중이라는 초등학교는 읍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말순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그 학교를 향해 걸었다. 학교 운동장에는 이미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없었고 교사 한 명이 늦게까지 남아 창문을 닫고 있는 모습만이 보였다. 말순은 교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잡지 못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정작 그 문 하나를 열기까지 말순에게는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나이 지긋한 교장 선생이 나왔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한정우 선생님을 좀 뵙고 싶어서요. 교장 선생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한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은 잠시 말순을 살피더니 딱한 표정으로 병원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말순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곧장 그 병원으로 향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이제는 단 한 걸음의 거리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말순의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30년 동안 그려온 재회의 순간은 늘 환하고 기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병원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서 말순의 가슴은 기쁨보다 먼저 불안으로 요동쳤다. 몸이 편찮다는 그 한마디가 30년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 위로 옅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은 애써 그 불안을 떨쳐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이제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병원은 읍내에서도 변두리에 자리한 작은 종합병원이었다. 말순은 접수처에서 한정우라는 이름을 대고 안내받은 병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병실 문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말순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한정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아들의 이름 석 자였다. 말순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다. 손끝으로 옷고름 안쪽의 헝겊 주머니를 매만지며 말순은 몇 번이고 심호흡을 했다. 마침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다. 말순은 조심스레 물었다. 한정우 선생님, 지금 뵐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말순을 위아래로 살피며 물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라고 말하기에는 30년의 공백이 너무도 컸다. 예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말순은 떨리는 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병색이 완연해 그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말순은 그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코의 모양, 이마의 선, 눈썹의 결, 5살 아이의 얼굴과 40에 가까운 남자의 얼굴을 겹쳐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말순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확신으로 뛰고 있었다. 맞다. 이 아이다. 말순은 침대 곁 의자에 조심스레 앉았다.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30년 전 나루터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그 작은 손의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한참 후 정우가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로 낯선 노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정우는 놀란 얼굴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구십니까? 말수는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다. 정우는 당황한 얼굴로 그런 말순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뵌 분인지.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헝겊 주머니를 꺼내 정우 앞에 내밀었다. 혹시 이걸 본 적이 있는지요? 정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오래도록 그것을 들여다보던 정우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걸 어디서?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헝겊 조각을 꺼내 들었다. 붉은 실로 새겨진 석자를 확인한 순간 정우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어릴 때부터 제 몸에 이 흉터가 있어요. 정우는 병원복 소매를 걷어 왼쪽 팔목에 작은 흉터를 보여주었다. 양부모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여기 오기 전 아주 어릴 적에 생긴 흉터라고 하셨어요.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따금 꿈에 몹시 추운 날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놓쳤던 기억이 스치듯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늘 이 주머니를 목에 걸고 있었다고 양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해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정우의 팔목을 어루만졌다. 그 흉터는 5살배기 만석이 마당에서 놀다 넘어져 장독대 모서리에 찧었던 바로 그 상처였다. 그날 밤새 앓던 아이를 품에 안고 밤을 지새웠던 기억이 30년 세월을 건너 되살아났다. 만서가 말순의 입에서 오래도록 삼켜왔던 그 이름이 흘러나왔다. 정우의 몸이 크게 떨렸다.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지어준 이름이란다. 오만석. 내가 태어났을 때 10,000가지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나라고 지었던 이름이야.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낯선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혼란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제 뿌리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고 싶어서 백방으로 수소문했었어요. 그러다 몇 년 전 포기했습니다. 아무런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나도 너를 찾아 헤맸단다. 3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루터에서의 그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밀려드는 인파, 빠져나간 작은 손, 뱃머리에서 사라지던 빨간 목도리. 이야기를 들으며 정우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정말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그 한마디에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말. 버림받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있었다. 버리다니, 얘야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여인숙 한 칸을 내 방으로 남겨두고 매일 아침 이불을 털고 매년 내 나이에 맞춰 옷을 지었단다. 30살이 될 너를 위해서도 벌써 옷을 지어 두었어.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여인 두 팔로 말순을 끌어안았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두 사람의 울음이 그날 병실 안에서 마침내 하나로 터져 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던 두 사람 곁으로 회진을 돌던 담당 의사가 들어섰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순을 복도로 불러냈다. 어머님 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정우 씨의 병명은 간에 생긴 악성 종양입니다. 발견이 늦어서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예요.
본인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학교 일을 마무리하려고 무리해서 근무를 계속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실려오셨어요. 말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30년을 기다려 겨우 찾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잔인한 사실이 재회의 기쁨과 동시에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길어야 몇 달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은 복도 벽에 몸을 기댄 채 한참을 일어서지 못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재회가 이제는 또 다른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순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이제부터는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병실로 돌아온 말순은 애써 눈물을 감추고 정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엄마가 왔으니까 이제 걱정 마라. 옆에 있을게. 끝까지. 정우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병실 안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순은 병실 보호자 침상에 앉아 잠든 정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그려왔던 얼굴과는 사뭇 달랐지만 잠든 얼굴 속에서 언뜻 5살 아이의 순한 표정이 겹쳐 보였다. 말순은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풀었다. 30년 동안 해마다 지어온 25벌의 옷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지은 저고리였다. 말순은 그것을 정우의 침대맡에 가만히 걸어 두었다. 이거 입고 얼른 나아야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말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30년 전과 같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안도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한 아픔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뜨거운 눈물이었다. 창밖 어둠 속으로 먼 산 그림자가 병원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말순은 정우의 손을 다시 꼭 붙잡았다. 30년 전 나루터에서 놓쳤던 그 손을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밤이 깊어가도록 말순은 잠들지 못했다. 정우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지난 3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되새겼다. 손을 놓쳤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결국 이 손을 다시 잡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별빛이 하나둘 돋아나고 있었다. 말순은 문득 30년 전 나루터에서 아들의 이름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의 절규가 오늘 이 병실의 고요한 숨소리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했던가. 말순은 정우의 이마에 조심스레 입을 맞추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됐어. 말순은 그 후로 여인숙을 최덕수에게 온전히 맡기고 정우의 곁을 지켰다. 병실에 작은 간이 침대를 놓고 매일 아침 미음을 쑤어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정우는 양부모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석주, 임보배 부부는 자식이 없어 정우를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웠다고 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누군가 제 손을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 손이 사라지는 꿈이었죠. 잠에서 깨면 늘 눈물이 났어요. 양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쓰럽게 여기며 늘 안아주셨지만 그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더군요. 말순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자신이 나루터에서 흘린 눈물이 30년의 세월을 건너 아들의 꿈속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엔 저도 제 뿌리를 찾고 싶었어요.
고아원 기록도 뒤져보고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봤지만 실마리가 없더군요. 결국 포기하고 대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말수는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었다니 얼마나 대견한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내 스스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니. 정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수는 그동안의 세월을 천천히 풀어놓았다. 나루터를 떠나지 못하던 나날들, 여인숙을 짓던 과정, 1번 방을 지키며 보낸 하루하루, 해마다 지어온 옷들, 그리고 밤마다 밝혀온 등불에 대해 이야기를 듣던 정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요? 단 하루도 걸은 적 없단다. 그 불빛이 꺼지면 내가 돌아올 길을 잃을까봐. 정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말순을 끌어안았다. 엄마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 말에 말순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흘리지 못했던, 억눌러 왔던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최덕수가 먼 길을 마다 않고 병문안을 왔다. 그는 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주인장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아이구려. 이제야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정우는 최덕수의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했다. 덕수 어르신 덕분에 엄마가 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덕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내가 한 일이 뭐 있나. 다 주인장의 정성이지. 3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그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 게야. 세 사람은 병실에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덕수는 여인숙 소식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이 말순의 사연을 듣고는 저마다 반찬을 해다 나르고 여인숙 살림을 거들어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30년 동안 미련하다며 혀를 차던 이웃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말순의 기적 같은 재회를 축하하고 있었다. 정우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정우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한 아름 안고 온 것이었다. 정우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지었다.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말수는 그 편지들을 읽는 정우의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선생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의 자리를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만큼이나 채워놓았던 것이다. 엄마가 못해준 몫까지 내가 다른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구나. 말순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못해준 게 아니에요. 엄마는 30년 내내 저를 위해 방을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그저 그 사랑을 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뿐이에요.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짧지만 더없이 소중한 나날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우는 몸이 조금 나아진 틈을 타 말순에게 부탁을 하나 했다. 엄마, 저 여인숙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 그리고 엄마가 3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던 그 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무리라며 만류했지만 정우의 뜻이 워낙 완강했다. 결국 의사는 하루짜리 외출을 허락했다. 말수는 정우를 부축해 오랜만에 황포진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여인숙에 도착한 정우는 마당의 살구나무를 가장 먼저 올려다보았다. 봄이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든 나무에는 푸른 잎이 무성했다. 이 나무가 제가 태어난 그해에 심으셨다는 나무군요. 그래, 내가 어디선가 이만큼 자랐을 거라 믿으면서
이 나무가 크는 걸 지켜봤단다. 정우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1번 방 앞에 섰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문이었다. 문고리에는 30년 세월의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배어 있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은 소반과 정갈하게 개어진 이불, 그리고 옷장 한 켠에 나이 순서대로 걸린 25벌의 옷이 있었다. 정우는 그 옷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졌다. 5살 배기의 색동저고리부터 10살, 15, 20, 그리고 30살 성인 남자의 두루마기까지 자신이 살아온 나이를 어머니는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옷으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엄마, 이 옷들 제가 정말 다 입어보고 싶어요. 말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정우는 가장 최근에 지은 30살 저고리를 병색이 완연한 몸 위에 걸쳐 입었다. 헐렁했지만 그 옷을 입은 정우의 얼굴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평온이 깃들었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말수는 정우를 끌어안았다. 방문 밖으로 나루터의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 노을을 바라보며 기다려온 방이 마침내 진짜 주인을 맞이한 저녁이었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1번 방의 등불을 정우와 함께 밝혔다. 성냥을 그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정우의 손을 말순이 가만히 감싸 쥐었다. 이 불빛, 이제 내가 직접 켜보렴. 정우는 조심스레 불씨를 옮겨 붙였다. 작은 호롱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두 사람은 그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아 30년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온전한 하루를 함께 보냈다. 늦은 밤 정우는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마당의 살구나무 아래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저 나무 밑에 제가 나중에 편지를 하나 묻어두고 싶어요. 언젠가 엄마가 외로울 때 꺼내 읽으실 수 있게. 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달빛이 내려앉은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러 나루터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정류장에 다다르자 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언덕 위 여인숙을 뒤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1번 방의 불빛만은 또렷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 불빛이요. 제가 어릴 때 사실 그 불빛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흐릿한 기억이지만요. 말수는 놀란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이니? 확신할 순 없지만 꿈속에서 늘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를 보곤 했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쩌면 그게 바로 이 불빛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30년 동안 밝혀온 그 불빛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아들의 마음속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올 무렵 정우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식사를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정우는 의식이 맑은 짧은 순간마다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았다. 엄마, 저 사실 몇 년 전부터 일기를 써왔어요. 제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언젠가 제게도 진짜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해마다 제 생일이 되면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듯 일기를 적었어요.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 일기, 나도 볼 수 있을까? 정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서랍 속 낡은 공책 한 권을 가리켰다. 제 하숙집에 더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서 읽어주세요. 말수는 그 공책을 조심스레 펼쳤다. 첫 장에는 정우가 20살이 되던 해에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나는 얼굴 모를 어머니를 생각한다.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것이라 믿고 싶다.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면 원망 대신 그리웠다고 말하고 싶다. 말수는 그 글을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자신이 아들을 그리워한 것과 똑같은 무게로 아들 또한 얼굴, 모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정우의 숨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 말수는 밤새 아들의 손을 잡고 곁을 지켰다. 정우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말순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힘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엄마,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우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말수는 아들의 뺨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30년 전 나루터로 향하던 그날 아침, 만석에게 불러주었던 바로 그 노래였다. 동틀 무렵,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편안히 잠든 것처럼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말수는 한참 동안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다. 30년을 기다려 겨우 되찾은 아들이었다. 겨우 반년, 함께 보낸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그러나 말수는 이상하리만치 절규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손을 가만히 이불 속에 넣어주고 흐트러진 머리칼을 정갈하게 쓸어 넘겨주었다. 잘 가거라, 만석아. 이제 더는 안 아프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려무나. 간호사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임종을 확인했다. 병실 밖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덕수가 말순을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주인장, 얼마나 원통하시오. 30년을 기다려 겨우 만났는데. 말순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덕수씨. 나는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만약 끝내 못 만났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아이가 원망 속에서 죽었는지 나를 그리워하며 살았는지조차 모른 채 눈을 감았을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그 아이도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그거면 됐어요. 정우가 근무하던 학교의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를 찾아왔다. 5살 아이들부터 백발노인까지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정우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가 짧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지 빈소를 가득 메운 조문객들의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장례를 치른 후 말수는 정우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그가 지내던 하숙집을 찾았다. 좁은 방 한 칸에는 책과 아이들의 편지, 그리고 낡은 트렁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우가 20살 때부터 매년 생일마다 써온 일기장 20권 가까이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말수는 그 일기장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았다. 30년 동안 자신이 지어온 25벌의 옷과 정우가 20해 동안 써 내려간 20권의 일기, 그것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린 2개의 그리움이었다. 말수는 그날 밤 하숙집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그 안에는 얼굴 모를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스스로를 다잡으며 살아온 한 사람의 성실한 생애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수는 특히 정우가 25살에 쓴 일기 한 편에서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오늘 학교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 하나를 만났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세상 어딘가에는 반드시 너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선생이 되기로 한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싶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음을 나누면서 나는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여전히 밤이 깊으면 그 허전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말수는 그 구절들을 읽으며 밤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여인숙 1번 방에서 30년을 보낸 것처럼 정우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30년을 그리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를 향한 같은 마음으로. 가장 최근의 일기, 병상에 눕기 직전에 쓴 마지막 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오늘 낯선 노인 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 어머니, 만약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저는 결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늘 감사했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수는 그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30년의 기다림과 반년의 재회.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일기장들 뿐이었다. 그러나 말수는 그것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음을, 그 낡은 공책, 20권이 말없이 증명해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인숙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일기장들을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거지가 끝난 들판 위로 노을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다. 30년 전 나루터에서 보았던 그 노을과 지금 눈앞의 노을이 말순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겹쳐졌다. 여인숙에 도착한 말순은 가장 먼저 1번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일기장 20권을 소반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정우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30살 저고리가 걸린 옷장 문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이제 여기가 진짜 내 방이다. 만서가. 내가 쓴 글도 내가 입던 옷도 다 여기 함께 있으니까. 방문 밖으로 초겨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마당에 내려앉기 시작했다. 살구나무 가지 위로 쌓이는 흰 눈을 바라보며 말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최덕수가 조용히 다가와 말순의 어깨에 담요를 걸쳐 주었다. 주인장, 이제 그만 안으로 드시오. 몸 상하겠소.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 내리는 마당을 계속 바라보았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이 눈이 꼭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인사 같아서요. 최덕수는 더 말리지 못하고 말순 곁에 말없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갔다. 마당의 살구나무도 굳게 닫힌 여인숙의 지붕도 그 밤 내내 하얗게 눈으로 덮여갔다. 이튿날 아침 말수는 눈 쌓인 마당을 쓸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비쳐들었다. 30년 동안 숱한 아침을 맞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유독 다르게 느껴졌다.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평온이 말순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30년 만에 되찾은 그 반년의 시간이 남은 생을 지탱해 줄 힘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말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정우를 떠나보내고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다. 마당의 살구나무에는 어김없이 꽃이 피었다. 말수는 그 나무 아래 서서 정우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엄마, 저 나무 밑에 제가 나중에 편지를 하나 묻어두고 싶어요. 말수는 그 말이 단순한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무언가를 묻어두었다는 뜻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왠지 모를 예감에 이끌려 말수는 삽을 들고 나무 밑동 주변의 흙을 조심스레 파헤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말수는 손으로 흙을 헤치며 그것을 꺼냈다.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작은 상자였다. 손끝이 떨렸다. 정우가 여인숙을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묻어두었던 것이 분명했다. 말수는 그 상자를 들고 1번 방으로 들어갔다. 소반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고 기름 종이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제 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편지를 남깁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으실 때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릴 적 저는 늘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저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30년 내내 기다려진 아이였다는 것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제 삶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낍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잃은 것에 슬퍼하지 마시고 저를 다시 찾은 것에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1번 방의 문을 여세요. 그 방에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정우 올림. 말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래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1번 방의 의미가 이제 아들의 마지막 부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말수는 그 편지를 들고 최덕수를 찾아갔다. 편지를 다 읽은 최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주인장, 정우가 참 옳은 말을 했구려. 그 아이가 살아생전 아이들을 그리 사랑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그 방도 다른 아이들을 위해 쓰이면 좋겠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30년 동안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지켜온 방이었다. 그 방을 다른 이에게 내어준다는 것이 마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옅게 만드는 일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런 말순의 마음을 눈치챈 듯 최덕수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주인장, 그 방을 다른 아이에게 내어준다고 해서 정우를 잊는 게 아니오. 오히려 정우의 마음을 정우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지. 그 아이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것처럼 말이오. 말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씩 풀어졌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해 여름, 말수는 1번 방의 문패를 새로 만들었다. 나무패에 정성 들여 글씨를 새겼다. 만석이의 방 갈 곳 없는 아이. 하루쯤 마음 편히 쉬어가는 곳. 말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부모를 잃었거나 형편이 어려워갈 곳 없는 아이가 있으면 언제든 등부려관을 찾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소문은 이웃 마을로 다시 읍내로 퍼져나갔다. 가을이 되자 첫 손님이 찾아왔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형편이 어렵던 9살 사내 아이였다. 말수는 그 아이를 1번 방으로 데려가 정우가 입던 옷 중 가장 작은 것을 꺼내 입혀주었다. 이 방은 원래 내 아들 방이었단다. 그 아이가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남기고 갔어. 아이는 낡았지만 정갈한 방을 둘러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말수는 그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오래도록 잊고 있던 미소를 되찾았다.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1번 방의 등불을 밝히며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정우가 입던 옷을 입고 곤히 잠든 그 아이의 모습에서 말수는 5살, 만석의 얼굴과 30살 정우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다. 고맙다, 아가. 이 방에 다시 온기를 채워줘서. 말수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방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 후로 등부려관의 1번 방은 더 이상 텅 빈 채로 닫혀있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 갈 곳 없는 노인, 하루쯤 마음 둘 곳이 필요한 나그네들이 그 방을 거쳐갔다.
말수는 그들 모두에게 정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0년의 기다림과 반년의 재회와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세상에 남기고 간 사랑의 이야기를.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황포진을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등부려관과 그 집 안주인의 사연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리움과 사연을 안고 그 언덕 위 여인숙을 찾아왔다. 그리고 말수는 그들 모두를 마치 3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을 대하듯 정성으로 맞이했다. 정우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 작은 문고를 마련했다. 정우가 아끼던 책들과 아이들이 보낸 편지들을 모아 정우 문고라는 이름을 붙였다. 말수는 그 소식을 듣고 여인숙에서 기르던 살구나무의 씨앗을 학교에 보내 심게 했다. 이 나무가 자라면 우리 만석이도 그 그늘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셈이겠지요. 교장 선생은 그 마음을 헤아려 학교 화단 한켠에 정성껏 나무를 심었다. 훗날 그 나무는 학교의 명물이 되어 봄이면 흐드러진 꽃을 피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보게 되었다. 말수는 그해 가을 여인숙 마당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다. 비석에는 화려한 문구 대신 짧은 한 줄만이 새겨졌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 그 비석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30년의 세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곤 했다. 겨울이 오기 전 말수는 정우의 20권 일기장을 1번 방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 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새 공책 한 권을 나란히 놓았다. 그날부터 말수는 새로운 습관 하나를 들였다. 매일 밤 그 방에 머물다 간 이들의 사연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정우가 그랬던 것처럼 이 방을 거쳐간 모든 인연들이 잊히지 않고 남을 테니까. 말순의 손끝에서 30년 전 아들을 잃었던 슬픔은 이제 수많은 다른 이들을 향한 온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언덕 위 등부려관의 불빛은 여전히 밤마다 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불빛은 한 사람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갈 곳 없는 모든 이들을 향한 등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에서는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도 하나둘 생겨났다. 어느 집은 헛간을 고쳐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내어주었고 또 어느 집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밥을 지어 주기 시작했다. 말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우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자신의 여인숙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말수는 그럴 때마다 1번 방에 들어가 정우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곤 했다. 그가 남긴 문장들 속에서 말수는 아들이 짧은 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세상에 남기고 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몸은 곁에 없어도 그가 남긴 마음만은 여전히 여인숙 곳곳에 그리고 그가 스쳐간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말수는 1번 방 마루에 걸터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최덕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덕수 씨, 나는 이제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기다리면 그 마음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정우가 떠났어도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은 이렇게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물어 가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로부터 다시 여러 해가 흘렀다. 말순의 나이는 어느덧 여든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부려관은 이제 황포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곳이 되었다. 1번 방을 거쳐간 아이들은 수십 명에 이르렀고 그중 몇몇은 훌쩍 자라 다시 여인숙을 찾아오기도 했다. 9살에 처음 그 방에 묵었던 사내아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정우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그는 방학이면 어김없이
여인숙을 찾아와 말순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 저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여기로 소풍 와도 될까요? 정우 선생님 이야기. 아이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요. 말순은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얼마든지 오려무나. 이 마당 살구나무 아래서 그 아이 이야기를 실컷 해주자꾸나. 그해 봄, 정말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여인숙 마당을 찾아왔다. 아이들은 만개한 살구꽃 아래서 제잘거리며 뛰놀았고 말순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 방은 왜 문패가 없어요? 한 아이가 1번 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말순은 천천히 그 아이 곁에 다가가 앉았다. 저 방은 말이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야기가 담긴 방이란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그 방을 내어준 이야기이기도 하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말순은 30년 전 나루터에서의 그날부터 여인숙을 짓고 헝겊 주머니를 발견하고 정우를 다시 만나고 마지막 편지를 받기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숨죽이며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야기를 마친 말순은 아이들을 향해 나직이 물었다. 얘들아,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자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기다림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란다. 그리고 사랑은 그 사랑을 준 사람이 떠나도 사라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날 저녁, 아이들이 떠난 후 말순은 홀로 마당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살구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다. 말순은 천천히 1번 방으로 걸음을 옮겨 오늘도 어김없이 그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정우의 일기장 20권과 그동안 그 방을 거쳐간 수많은 이들의 사연이 담긴 공책 여러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말순은 그 곁에 앉아 오늘 하루의 일을 새 공책에 나직이 적어 내려갔다. 오늘 살구나무 아래서 아이들에게 만석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들의 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았다. 글을 마친 말순은 소반 위에 등잔에 불을 붙였다. 작은 불꽃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다. 30년 전 처음 이 불을 밝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꺼진 적 없는 불빛이었다. 말순은 불빛 아래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언덕 아래 나루터에는 여전히 배들이 오갔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노을을 바라보며 말순은 오래전 그날처럼 나직이 중얼거렸다. 만석아, 오늘도 엄마는 여기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30년의 기다림과 짧지만 온전했던 재회와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수많은 이들에게로 이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몇 해가 더 흐른 어느 겨울, 말순은 83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말순은 최덕수의 아들 내외와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임종을 앞두고 말순은 힘겹게 손을 들어 1번 방을 가리켰다. 저 방은 계속 열어두어 다오. 누구든 갈 곳 없는 이가 오면.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의 뜻을 받들어 등불여관을 마을 공동의 쉼터로 남기기로 했다. 최덕수의 아들은 여인숙을 물려받아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곳 없는 이들에게 여전히 방을 내어주었다. 1번 방 문 앞에는 새로운 문패가 걸렸다. 오말순, 한정우, 모자의 방 이곳에서 하루를 쉬어가는 모든 이에게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인숙 마당의 살구나무는 해가 갈수록 무성해졌다.
봄이면 여전히 흐드러진 꽃을 피웠고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걸음을 멈추고 나무 그늘에 잠시 머물다 가곤 했다. 훗날 그 마을을 찾은 한 방송국 작가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취재를 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알고 있는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나루터에서 아들을 잃었던 젊은 어미의 이야기, 30년 동안 단 하루도 꺼지지 않았던 등불의 이야기, 그리고 짧았지만 온전했던 모자의 재회와 그 사랑이 남긴 유산까지. 작가는 마지막으로 여인숙 마당에 서서 1번 방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어떤 사랑은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어떤 사랑은 시간을 견디며 오히려 더 깊어진다. 황포진 언덕 위 작은 여인숙의 불빛이 바로 그러하다. 지금도 황포진을 지나는 이들은 언덕 위에서 밤마다 은은히 빛나는 등불여관의 불빛을 볼 수 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여전히 30년의 기다림과 짧은 재회,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남긴 온기가 고요히 머물러 있다. 정우가 근무하던 학교의 살구나무도, 여인숙 마당의 살구나무도 이제는 두 그루 모두 커다란 아름드리로 자랐다. 봄이 되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같은 날 꽃을 피우며 마치 30년 전 헤어졌던 모자가 다시 마주보고 서 있는 듯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여인숙을 물려받은 최덕수의 아들 내외는 해마다 봄이면 두 그루의 나무 아래서 작은 모임을 열었다. 1번 방을 거쳐간 이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저마다의 근황을 나누고 말순과 정우를 추억하는 자리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모임은 점점 커져 이제는 황포진의 작은 봄맞이 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늘 같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곤 했다. 나루터에서 손을 놓친 순간부터 30년의 기다림과 반년의 재회,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로웠고 들을 때마다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 중 몇몇은 훗날 자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갈 곳 없는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갔다. 어떤 이는 정우처럼 교단에 섰고 어떤 이는 작은 쉼터를 지어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폈다. 한 사람의 기다림에서 시작된 사랑이 세대를 건너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황포진 언덕 위 등불여관의 불빛은 오늘 밤도 변함없이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다. 그 불빛이 처음 밝혀진 지 이제 반세기가 훌쩍 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온기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았다.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그 언덕길을 올라 등불여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주는 이는 30년 전 나루터에서 아들의 손을 놓쳤던 한 어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편히 누울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기다림에서 시작된 사랑이 세월을 넘어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히고 있다. 나루터에는 이제 커다란 다리가 놓였고 낡은 나룻배 대신 자동차들이 오간다. 그러나 언덕 위 등불여관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이들은 저마다 그 불빛을 보며 걸음을 멈추고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들었던 오말순과 한정우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그 이야기는 이제 황포진을 넘어 더 먼 곳까지 전해지고 있다. 누군가의 손을 놓치고 다시 그 손을 찾기까지의 30년,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에 남긴 것은 단 하나의 방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켜진 작은 등불이었다. 등불여관의 불빛은 그날 밤도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언덕 위에서 꺼지지 않고 빛날 것이었다. 누군가에게는 길을 밝히는 이정표로,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가족을 향한 그리움의 증거로,
그리고 이제는 세상 모든 갈 곳 없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초대장으로